FOMC의 금리 발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인터뷰, 이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죠. 매일매일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원자재,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곡물, 이 세 가지예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그런 때는 기술적 분석이 동원될 수밖에 없죠. 일단 현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멘탈이 좀 강해집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번에 모셨을 때 시장이 정말 어지러웠는데 네. 우크라이나 막 침공 시작이 되고 그때 침공했을 때인가요? 하기 전이었죠? 하기 전이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저는 푸틴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내심 했었어요. 아니 대부분 설마 협박이지 전쟁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게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을 한다는 건 자기도 피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통념적으로 또 증권업계에서도 그냥 저러다가 뭔가 합의점을 찾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뭐 결국 침공을 했고 지금 뭐 러시아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일은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그렇잖아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하면서 와 니켈 가격은 뭐 97% 거래가 중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280%가 이틀 만에 오른 거니까 거의 3배가 이틀 만에 올랐다니까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뭐 중국 회사들의 그 파산이 뭐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폭등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숏을 치면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원자재를 비롯한 뭐 에너지라든지 곡물 이쪽 시장도 사실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주식 시장만큼이나 거기도 진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그쪽에서도 진짜 다 털리고 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시장이 이미 돼버렸어요. 지금 그게 주식 시장보다도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거 영향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으로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아닙니까? 니켈이 그렇게 올랐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2차 전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쪽 시장은 단순한 그 커머디티 자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이내믹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그런 시장이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이 주식시장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원자재 모든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은 전부 바로 당면한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사야 되는데 물건값이 3배 뛰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고 또 물건 인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연준이 아니에요. 연준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단계로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몇 프로가 금리 인상할 거냐.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지금 우리 여타의 문제들의 그 가격의 불안정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아예 그냥 쇼트지가 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의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이 원자재 가격이 막 하니까 그 워렌 버핏이 정유주 투자했잖아요. 그거를 이해 못했던 그 몇 개월 전이라고 하던데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역시 워렌 버핏은. 근데 뭐 이제 그분은 뭐 여러 군데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푸틴하고 원래 통화하기 전에야 푸틴이 진짜 침공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봐서 그것도 조금 좀 올드 버전이지만 그래도 주요 에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투자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정유주 투자를 이제 뭐 하는 분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정유주 가격들이 또 많이 올랐고요. 주가가. 그리고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반대가 아니죠. 신재생 에너지도 어차피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이제 대안이 없으니 많이 올랐는데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이게 계속 지속될 이슈냐. 저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원유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파이너리 주로 하는 회사들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그게 공식화돼 있어요. 이게 움직인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finbiz.com을 딱 해서 그 맵을 보시면 에너지 섹터가 원유 가격이 올리면 에너지 섹터가 파랗게 탁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도식화되어 있는데 이게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럴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석유 원유가 한 방도 안 나는데 리파이너리로는 세계 한 3, 4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정제마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 과연 이게 지켜지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하냐. 그냥 이런 거예요. 떨어지면 죽고 튀면 논다. 그냥 되게 간단한 거죠. 이거를 갖고 내가 뭐 길게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뭐 에너지 섹터가 유가가 어떻고 유가의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기가 힘든 상황이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요즘 시장이 다 그렇잖아요. 수요일 날 미국 시장 폭등한 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그냥 떨어지면 죽고 튀면 논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일부분을 참여하는 거 이외에는 정상적인 판단으로 뭐 지금 시장을 평가해서 뭐 투자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러기에는 너무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정유주 아니면 그다음 화학주 이런 쪽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반등이 됐을 때는 그냥 적당히 좀 놨다가 네. 그다음에 또 떨어지면 사고 그냥 이 단순한 전략을 그렇죠. 가져가는 게 좋다. 네. 지금은 왜 그러냐면 2020년 시장이 아니잖아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투자 경험이 적은 분일수록 경험이 길지를 못하니까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에 생생한 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재작년 시장인데 재작년 시장은 제가 자주 하는 말로 그냥 그 사과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꽂아도 사과가 열리는 그런 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도 차이만 있지 다 그렇게 갔는데 지금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보다도 더 불안정한 시장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이라는 걸 마음속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사서 얼마가 오르면 나는 참 고맙다. 그럼 난 이거를 이제 익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 투자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보다 더 바보를 찾는 거잖아요. 내가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 때 이게 싸다고 생각하고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사줄 나보다 바보는 시장 안에 존재한다는 가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가설에서 뭘 착각하냐면 내가 15,000원에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은 그걸 걱정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 수익에 10,000원에서 15,000원에 팔았는데 나는 처음에 나보다 더 바보라고 생각한 사람이 15,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았다.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게 어쩌다 된 건지도 모르고 내가 기대 수익을 마친 것도 어쩌다 된 건지도 모르고 그런 지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익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익숙해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기다리면 다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좋은 회사 주식을 뭐 10년 이상 모아간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식 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접근법이어야지 하는 건데 사서 물려서 할 수 없이 오래 기다리는 거는 이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거를 인식됐을 때 이거 빠져나오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익절하는데 익숙지가 못해서 요새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죠. 애초에 주식 투자할 때 내가 기대 수익이 얼마라고 생각했으면 그 기대 수익에 다다르면 제발 반이라도 좀 파십시오. 일단 현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멘탈이 좀 강해집니다. 그렇죠. 자신감이 좀 붙죠. 기다리기도 편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그냥 하루 떨어진다고 살 그런 시장이 아니고, 이게 거의 이제 시장 끝났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리꽂을 때가 되면 무서워하지 말고, 또 뭐 주술 거 없나? 이거를 생각하셔야지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그런 때는 기술적 분석이 동원될 수밖에 없죠. 기술적으로 뭐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게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살 수도 없고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뭐가 좀 한번 튀어오를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사서 뭐 지금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요 문제가 이제 장기화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원유라든가 뭐 이거 계속 뭐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시류적으로 따라가는 게 투자자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다들 물려 있으니 대부분 잠깐이라도 뭔가 그 이런 이슈에 묻어가지고 좀 수익을 잠깐 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뛰어들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또 시장 상황이 이렇게 가면 시장 상황에 맞는 이제 매매 전략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의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얼마나 리스크를 안고 조금 다소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투자 자산의 전체가 아니라 내가 일부분을 갖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지금 가장 우리가 매일매일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원자재,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곡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지난 수요일 미국 시장에서처럼 갑자기 뭐 원유가 저도 그런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당일날 WTI 기준으로 해서 막 25달러 이상 배럴도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급등락이 반복되니까 뭔가 예상하고 그거 퐁당퐁당 생각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엇박자 나면은 그냥 바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주식 포션을 늘려가는 결정을 하시려면 이 원자재, 에너지, 곡물 가격이 하루 이렇게 털컹 하는 거 말고 이게 조금 비교적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이제 찾았다라고 느껴져야 그래야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는 그걸 확인하고 조금 손해본 듯 하지만 늦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건다면 뭐 어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외무장관 회담이 결렬됐지만 어쨌든 간 결렬이 되고 뭐 그래야 이게 합의점을 찾는 거지 만나자마자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협상 합의 과정이죠.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뻥 터져서 이제 에너지 끝장났네 이렇게 생각하던 것보다는 그래도 돌파구가 좀 찾아지는 게 그게 이제 미국도 뭐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불러가지고 오펙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좀 바람 좀 잡아서 증산 좀 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베네수엘라, 이란도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유럽에서는 미국이 얘기한 그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지 마 하는 것도 국가별로 잘 안 들어요. 네덜란드는 하겠다고 그래 버린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길게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건데 제가 증권 시장을 보고 있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런 우려도 저 스스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뭐 끝이 있는 거지 러시아도 무작정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푸틴이에요. 이 사람이 하도 이게 돌발 행동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오랜 독재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고 주변에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궁하기 때문에 막 이제 서방 측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거를 뭔가 게다가 이제 또 중국이 양회 끝나고 나서 내가 중재자로 나설게 했는데 좀 중국이 나서는 건 약간 그럴듯하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랑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고 러시아도 계속 경제 봉쇄가 계속되면 뭐 결제도 뭐 위안화 내지는 뭐 디지털 위안화로 상당 부분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그것도 말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답답했던 것보다는 뭔가 전쟁이 되는 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최악의 바닥에서 좀 해결적으로 빠져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원자재 가격도 이렇게 흔들린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상황이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부 이제 희망적으로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곧 머지않은 미래에.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 머지않은 미래라는 기간을
우리가 지금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크림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지금도 그 정도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고민이 그거죠. 이제 또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고 뭐 이번에 오늘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7.9%인가? 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4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원래 중앙은행들의 목표가 2% 그 뭐죠? 인플레이션 2% 목표로 해가지고 2%가 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해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던 은행들의 노력에 비하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FOMC 이게 우리 시장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오는 거에 대한 신경 쓰는 게 FOMC인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기정사실화됐다. 25bp 이미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고 물론 뭐 그래도 전체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밀려갖고 50bp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시장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50bp까지는 용인한다. 이번에 좀 세게 했네 하고선 그냥 아주 단기적인 충격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오히려 딴 쪽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정사실화된 재료, 그러니까 악재료서의 가치가 점점 없어져 버린 FOMC의 금리 인상, 이거보다 더 신경 쓰는 건 뭐냐면 발표를 끝나고 파월 의장의 인터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투자하는 분들이 행간을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사람 아니야. 이 뉘앙스는 그 뉘앙스가 아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도 뭐 25bp다 50bp다 이게 아니라 이 재료는 이미 상당히 시장에서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당일날 금리 인상 이후에 인터뷰 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해 가는가.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관찰해 본 바로는 파월 의장이 그런 말을 아주 잘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정치적인? 예, 그거를 싹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잘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을 안심시킨다. 예, 충격을 주면서까지 그리고 굳이 FOMC가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 예,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 FOMC의 금리 발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인터뷰 이거는 우리가 좀 신경 써야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25를 전 자꾸 25bp라는 말 대신 0.25% 이게 자꾸 입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25bp를 올린다고 해서 좋아할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잡히겠느냐. 진짜 시장이 50bp가 됐든 딱 충격을 줘야 시장이 어떻게든 할 수 있구나. 이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어떤 잡히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런 충격을 줄 만한 그 금리 인상 폭을 우리가 단번에 결정할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이미 도가 넘었잖아요. 자기는 25bp나 50bp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인터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시장은 이런 걸 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 어떠면 처음이니까 25bp 했을지도 몰라. 근데 앞으로 세게 한대. 이런 약간 그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만약 수치가 변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50bp 할 수도 있어. 이러면 이제 가만 안 둔다. 이제 약간 그런 거를 왜냐하면 25bp는 이제 처음 인상이고 이미 얘기를 공식적으로 거론해놨고 그런 거니까 거기에 중요성보다는 그 뒤에 왜 진짜 때리는 것보다 때린다가 더 무서울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에서 그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과연 이거를 연준이 어떻게 건드려 놓을까 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지금 그렇다면 그 연준의 이 발표를 앞두고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투자자라고 하면 일단 기존에 물린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 사볼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매수 혹은 매도의 관점에서 전 이렇게 봐요. 이 FOMC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장의 새로운 충격은 아니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이미 그것도 상당히 받은 데다가 뭐 최근에 이제 완전히 스케줄을 엉망을 만든 게 러시아의 침공이었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게 돼 가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뭐 내가 아예 안 되겠다 여기서 다 팔고 손해나도 손절 매도라도 하자라는 결정을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사는 거의 문제는 우리가 이게 기저적으로 시장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충격적인 하락이 이렇게 거듭될 때, 그러니까 제가 뭐 VIX 지수도 많이 따지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려요. 아주 심플하지만 되게 비교적 잘 맞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거래일을 놓고 7일 이상 빠졌으면 그러면 반등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 색깔만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난 수요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3거래일 빠지고 그냥 한번 팍 뛰고. 근데 그런 때는 뭐 요만한 불씨만 있어도 시장이 무슨 수를 쓰든지 이거를 땡겨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한 매매 이외에는 적극적인 매수 물량 들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 그냥 가져가셔야죠. 가져가고. 예.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50bp가 됐든 25bp가 됐든 됐을 때 그럼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그걸 기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랬거든요. 과거에.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많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가 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이렇게 밟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올해에 벌써 얼마 올린다 하는 거는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게 과거처럼 한다고 뭐 금리 인상했다 그래서 시장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이나 이런 성장률이 비틀댄다. 이러면 조금 심각해져요. 근데 만약에 연준의 생각처럼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서 이걸 할 수 있다.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시장이 그런 대로 재작년처럼 가파른 상승은 아니래도 우상향 기조를 간다고 믿어도 되죠. 근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게 이게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게 완전히 엉망이 돼. 그렇죠. 지금 일단 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조하는 기업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버렸으니 이익이 뭐 다 손실 날 수밖에 없죠. 성장률을 무슨 수로 이거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정리가 되면, 그리고 정리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정리되거나 정리되는 쪽으로 가닥만 잡혀도 시장은 선행하니까 시장이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도 쉽게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 여기에 맞춘 경제 성장률, 이걸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겠군요. 확인해야 됩니다. 예상치, 시장의 예상치와 어떤 관계로 가고 있는가. 그 이상이면 항상 좋은 거고 그 기대치 이하일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